예, 그러면 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의 세 번째 모형은 가장 복잡한 것, 또 상위적인 기호의 구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앞전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계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리적 경험 내용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이 경험 내용이 예를 들면 뭐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내고, 여기 이제 물론 대리기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보이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내용을 추상적 경험 내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차 사상 통해서 추상적 경험 내용이 만들어지고, 이 경험 내용을 또 다른 기표의 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징의 구조 제가 이렇게 이제 우선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에는 지금 1차 사상 한 번 있고 또 2차 사상이 또 한 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소위 상위적 기호라고 부르는 것, 그걸 상징이라고 부르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상위적 기호는 바로 이런 2차 사상 이상의 사상 과정을 거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경험 내용을 사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모형을 제시했는데, 실제 우리 이제 기호 활동은 이 세 개가 뒤섞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모형은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호적 사상은 첫째 이제 우리의 인지적 기제이고, 우리가 기호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호적 사상이라는 인지적 기제를 통해서 구성되고,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기호적 구조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적 경험의 특징은 이미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것이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 지금 제가 경험의 확장을 들었습니다. 물리적 층의 경험이 기호적 층위로 확장되는 겁니다. 모든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토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확장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재적 확장, 우리 물리적 경험을 내 안에서 확장시키는 통로로 이 기호적 통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기호적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개개인 안에서 확장, 이런 의미에서 내재적 확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확장은 뭐냐면 외재적 확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이 타자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호적 통로를 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경험의 유표성이라는 기본 조건을 감안하면 기호적 경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타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죠.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기호적 경험을 예술 문제를 설명하는 기제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예술 영역에서 외재적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내재적 확장도 작가 입장에서는, 또 독자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확장하겠죠. 그런데 외재적 확장의 경우에 저자와 독자, 서로 간의 타자들이죠. 여기 소통하는 통로로 예술 작품이 작동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갖고 있는 기호적 의도가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 작품이라는 기표를 통해서 독자가 그것을 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경로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 작품이 저자와 독자의 소통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독자와 독자의 소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갤러리에서 여러 독자가 각각 나름대로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기호적 해석을 하겠지만, 그 갤러리 안에서 동일한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해서 독자와 독자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소개하는 기호적 경험의 한 국면이고, 따라서 이 기호적 구조 안에서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소통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가야 할 겁니다. 이 디퍼플 공연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 지금 뮤지션들은 악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소리를 산출하죠. 소위 소리 기표를 산출합니다. 이 독자, 청중이죠. 독자는 그 소리 기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그 음악을 감상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아무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뮤지션들이 기표 산출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지금 청중들과 청중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감대 같은 것을 갖죠. 그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각각 다른 기호적 사상을 할 테고 이 같은 음악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같은 해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방식은 없죠. 말을 통해서 나도 이걸 느꼈어. 너도 이걸 느꼈어. 그러나 그 말이 또 기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간접적인 해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아무튼 직접적인 방식은 뮤지션과 청중 사이도 없고 청중과 청중 사이에도 직접적인 소통은 안 되니까 여전히 다 기호적인데 이 청중들이 공유하는 어떤 소통 방식 그걸 뭐 에스프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모호한 어휘를 쓰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동을 하죠. 적어도 이 지금 음악을 듣는 동안에 이 스테디움 안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은 동료의식을 느끼거나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고 믿거나 협력자라고 느끼고 있거나 이럴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순자가 통치라는 중요한 그 방식 중에 예와 악을 들은다고 그럽니다. 예라는 것은 잘 알으신 것처럼 우리가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사회적 제도 이런 걸 다 가리키는 말이겠죠. 거기에 악이 왜 들어갔을까? 제가 지금 해석을 굳이 해본다면 이 공감대를 통해서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공감대라고 부를까요? 단결심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무슨 가족의식이라고 부를까요? 이 악이 그런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이란 건 뭐 제가 말하는 지금 예술, 포괄적인 예술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청중과 청중 사이에도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기호적 구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단토가 예술계 해석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 작품이 된다 그러는데 예술계 해석이 선결된 원리가 있을 리가 없죠. 예술계가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술 작품도 해석이 뭐 하나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제약도 없이 예술계가 해석만 하면 되는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포던스 개념은 지난 강의에서 기호적 어포던스에 관한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포던스 개념은 특정한 물리적 조건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불러오는데 특정한 물리적 조건이 그래서 이 물리적 조건이 우리 인간한테 또는 동물한테 제공하는 행동 유발성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 물리적 조건이 우리를 유도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성질을 어포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물리적 조건이 이 동물에게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을 한 두 가지요. 그러니까 물리적 조건에 대한 우리 반응 해석은 원리적으로 무제약적이다. 기호적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은 무제약적인데 실제적으로는 물리적 조건에서 강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어포던스를 통해서 이제 체험주의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인데 물리적 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해석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론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체계화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은 이론처럼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고전적인 이론에 익숙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이론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무슨 팩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 해명을 하는 이론도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해명,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 시각에서 볼 때는 소위 과거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를 해야 한다. 무슨 뭐 절대적인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법칙적인 원리를 수립해야만 하나의 이론이라 합시다. 그 이론에 대한 무슨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2500년간 그 철학사를 주도해온 주류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뭐 소위 체계 철학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래서 이 시각을 떨쳐내지 않으면 제 설명이나 해명이 그냥 있는 사실에 관한 설명처럼 들릴 가능성이 많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이기는 한데 이것이 무슨 이론을 구성합니까? 이 의문이 남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걸 토대로 무슨 체계화된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론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주장입니다. 그런 이론은 우리 경험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포던스는 드린 대로입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대체로 쥘 수 있음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물리적 조건이 쥐기에 적합하도록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전에 보았던 화면입니다. 이 지금 무당벌레 입장에서는 쥘 수 있음이 아니죠. 무당벌레의 물리적 조건을 볼 때는 이 컵은 지금 기어오를 수 있음에 이것이 어포던스입니다. 어포던스라는 건 그러니까 이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물리적 조건, 이것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어포던스 이론을 제가 기호적 어포던스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기호적 경험 안에서 어포던스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 그래서 기호적 어포던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화를 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기호적 경험층에서 어포던스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포던스는 뭘 의미하는가? 물리적 조건이 기호적 사상도 제약을 하고 기호적 해석도 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약이란 말 굉장히 까다로운 말인데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호적 사상이 원리적으로 자유롭다고 그랬는데 무한히 자유롭지 않도록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의 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종적으로 이해 가능한 폭 안에서 그 사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해 불가능한 사상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대체로 이 제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술 영역에서 이 작가가 조형 작업을 하는 것은 기표에 대한 물리적 작업입니다. 뭐 조각가가 또는 뭐 화가가 화면을 재구성하고 색상을 어떻게 하고 형태를 어떻게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물리적 조형이죠. 색상이다, 형태다, 또는 뭐 질감이다, 뭐 여러 가지를 뭐 조작하는 게 다 물리적 조형이에요. 이걸 저는 기호적 조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술 작품이 기호적 기표인데 이 기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조형 작업. 그럴 때 지금 작가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물리적 조형을 하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을 머릿속에 두고 소위 기호적 의도를 머릿속에 두고 작업하겠죠. 그래서 이 조형 작업을 이렇게 예를 써서 공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작가의 기호적 의도, 작가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호적 의도를 벗어나는 해석을 막으려는 노력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해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정교한 작업을 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말은 다시 이 말을 패러프레이스하면 예술 작품에 대한 작가의 기호적 의도가 반영된 물리적 조형 작업이 해석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약을 못한다면 작업의 의미가 없죠.
작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 가리키면서 저것이 하늘이라는 작품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작품이 되려면 최소한 작가의 기호적 의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기호적 의도에 근거한 기호적 조형이 개입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예술 작품, 하나의 기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른편 화면을 보시는 거 뭐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 안에서 뭐 이렇게 하나 집어온 것인데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형태를 제가 뭐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 작가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지금 조형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짐작할 수 있죠.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조합 또는 왜곡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믹스업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 기호적 조형을 한 겁니다. 이건 다 물리적 작업이죠. 형태를 조절하거나 색상을 조정하거나 뭐 여기다 질감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거나 이 노력을 왜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인 의도와는 해석적으로 지금 독자를 유도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이 물리적인 변형이 해석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요, 해석에. 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이거 김환기 선생의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작품, 이것도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지금은 일상적이지 않죠. 아마 한 세기 전에는 일상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전통적인 의상, 또 항아리, 또 여러 가지 뭐 동물, 꽃,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됐는데 이 조합이 무작위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리가 없죠. 이 색상과 조형과 이 지금 여러 사물의 조합,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작가의 기호적 조형의 지금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백이 어떤 해석을 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김한규 화백이 이 조형을 했을 때는 어떤 해석을 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이 조형 작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표에 대한 물리적 조형이 기호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론화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을 제가 두 개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학작품도 예술이죠. 큰 넓은 의미에서. 이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면은 언어를 기표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뭐 시든 소설이든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유일한 시인 나이경 시인의 시집입니다. 다 말하지 마세요. 이 시 쓰면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시를 써보고 고치고 잡아뜯고 다시 붙이고 이 작업을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 하면 기표를 조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기표를 조형을 하죠. 제가 이 왼쪽에 자판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 젊은 벨트레스품이든 뭐 단테 신곡이든 아니면 뭐 제임스 조이스의 뭐 율리시스든 이 자판 하나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소스로만 따지면 이 중에 어떤 글자들을 지금 조합을 이렇게 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분들은 이 자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몇 개 안 되는 요소들을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호적 조형이죠. 그리고 그 조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조합이 이 시집 안에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나이경 시인의 독특한 시로 그것이 뭐 저작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아무튼
그거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호적 조형이 실제 예술 작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그런데 단토는 지금 이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은 예술계의 해석에 의해서 예술 작품이 된다라고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설마하니 이 단토가 지금 예술적 조형에 대해서 모를 리 없겠죠. 그렇다면 지나치게 그 이론의 어느 한쪽으로 좀 과장을 해가거나 이건 포스트 모던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문이긴 합니다만 또 이론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제 주장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를 시켰죠.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얘기를 안 하면 뭐 지적 반열에 안 드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아쉬운 것은 한국에서 10여 년간 그렇게 열심히 포스트 모던 논의를 했는데 포스트 모던 철학자 한 사람이라도 배출했습니까? 지금 포스트 모던 일본가가 지금 국내에 살아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1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 위험한 이론이니까 하고 중간결론 내리고 그대로는 얘기를 안 씁니다. 포스트 모던은 그렇게 간단한 이론은 아니죠. 간단한 이론 태도는 아니고 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경박한 철학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과장된 부분만을 뺀다면 정말 전통적인 이론에 대해서 바탕까지 들여다보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도 있고 그야말로 강렬한 그 논점들도 있는 그런 그 통찰면에서 저는 뒤지지 않는 철학자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말로 그 통찰을 충분히 흡수하고 받아들였는가? 이런 반성도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고 또 이 이론이 과도한 이론이고 위험한 이론이라고 단죄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지금 나와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포스트 모던은 전통적인 뭐 사변 이론 또는 전통적인 객관적인 주의적인 이론 다 깨뜨리고 다 휘저어놨지만 또 포스트 모던의 대안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3의 대안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선명하게 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체험주의는 객관주의도 아니고 위험한 포스트 모던 이론도 아닌 해체론적인 이론도 아닌 제3의 이론을 자칭합니다. 또 포스트 모던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철학적 탐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제3의 탐구 그 방식으로 제시한 게 앞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이 제3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전에 이미 그 소개된 부분이죠. 오포던스 말씀드리면서 뭐 새삼스럽게 뭐 바르트, 뭐 저자의 죽음, 말하는 것은 언어이지 저자가 아니고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제가 이런 입장을 과도한 해석주의, 해석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일방적인 이론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작가의 물리적 조형 작업이 중요한 제약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저자가 죽는다. 이 말은 과장이거나 허풍이란 말입니다. 저 말 받아들이면 피카소는 지금 2번 죽는 겁니다. 본인이 한 번 죽고 비평가가 한 번 죽이고 작품 해석하는 사람이 저자도 한 번 죽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피카소의 지금 작품 최근에 뭐 알려진 작품이라고 해서 지금 작품 한번 보시면요. 특이하게도 한국에서의 학살 일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제목이 궁금해서 하나 이제 그 기사랑 읽어보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작품을 주문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총을 쏘는 사람들이 미군들이란 걸 지금 암암리에 보이도록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피카소가 미군이라는 징후를 표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피카소 공산주의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그런 내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 소개하면서 그 피카소의 말을 소개를 했는데 그림은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전쟁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그 전통적인 본질주의적인 예술 이론에 따르면 피카소는 예술의 본질을 생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방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고 생산 문제로 본 것 같아요.
사회적 도구 차원에서 보는 거죠. 자, 현재 우리의 이야기는 피카소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렸든 지금 포스트 모던 이론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해석하는 데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단순한 화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왜곡이 있고 지금 뭐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조형들이 지금, 피카소 작품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피카소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렇게 뭐 재미삼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비평가는 없죠. 이 조형에는 반드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누군가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 이외의 방식의 해석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보려는 그런 기호적 조형의 산물이라고 이 작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작가의 의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작가의 기표적 조형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해석에 중요한 제약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아무리 축소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독자 해석이 의미를 가지는 만큼 작가의 의도 또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저자의 죽음이 아니고 저자의 반죽음 정도로 결론을 내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소위 포스트 모던 예술 이론이 비평가와 독자의 초점을 맞추면서 비평가와 독자의 해석 문제로 모든 걸 지금 다 옮겨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술 이론이 예술의 본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술의 한 국면을 계속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디사나이케처럼 우리의 예술적 경험으로서의 본성 부분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표피적인 부분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거나 그래서 우리 본성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사나케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제 체험주의 입장에서도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의 문제이고 예술적 경험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뭐 한 세기 전에 이미 주의가 했던 것이죠. 예술의 문제는 작품의 문제도 아니고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예술적 경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경험 안에 해석 경험도 있을 것이고 산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메인 태제에 관해서 예술 영역에서 이 논의가 체험주의 기호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서 무슨 태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제5강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상의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 기호이론이 예술 비평이라는 논의에서 또는 예술 철학 논의에서 사용되는 한 사례라고 적용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그림 앞전에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우리 경험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자면 이건 뭐 뒤 라인에서 뭐 다들 알고 있는 생각이지만 지적, 도덕적, 미학적 문제가 최근 철학에서 이제 크게 구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구분하는데 지금은 우리 경험적으로 초점을 옮겨오면서 지적 경험, 도덕적 경험, 예술적 경험 이것의 본성이 뭔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경험 자체는 아무 구획도 없습니다. 지적, 도덕적, 예술적 경험은 그 경험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구획할 수 있지 처음부터 지적 경험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도덕적 경험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순수이성이다, 실천이성이다 이렇게 구역을 해서 각각의 영역을 따로 갖고 있고 기능도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용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경험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한 묶음이라고 보고 도덕적인 경험이든 지적 경험이든 예술적 경험이든 실용주의자가 볼 때는 이 환경 속에서 대응해 가는 유기체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련의 경험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 문제, 도덕적 문제, 예술적 문제라는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고 우리 경험 자체 내부에 그 구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험이 타인에 대한 해악을 불러오면 도덕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욕망이 처음부터 뭐 도덕적 구획을 갖고 상당히 이제 사회적 관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 구획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인지작용 자체가 처음부터 구획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그 결과를 보고 이거 지적인 문제인가 도덕적 문제인가 아니면 예술적 문제인가. 그렇다면 예술적 경험은 어떻게 구획이 될까? 대체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왔던 모방이다 또는 표현이다 또는 생산이다 이런 국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소위 원형적인 예술의 조건들을 이루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모방 행위, 표현 행위 또는 생산 행위 이런 것들을 예술적 영역의 주된 구성원으로 볼 수가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경험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구해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경험 자체는 묶여있는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안에서 다시 체험주의적인 설명을 이제 조금 추가를 해보면 체험주의자가 거기에 덧붙인 게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충의의 경험이 있고 이 표시된 지금 그 손바닥에 해당되는 부분 모두가 공유하는 물리적 충의의 경험이 있고 여기 오면 상당히 공유 가능성이나 보편성이 커지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험이 기호적으로 확장되어 갈 때 다양한 변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노란선을 하나 보시면 이 부분을 공유하면서 이 손가락 쪽으로 확장이 돼 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국면 사이에는 단절이 없고 연속적인 확장의 국면으로 보았고 그 확장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면 예술적 경험도 마찬가지로 이 확장적 경험의 한 국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본성에 관해서 설명을 좀 더 진지하게 하려면 우리 경험의 본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을 토대로 예술적 경험은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 이런 설명 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게 오늘 논의의 결론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 말씀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 57분 되는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네,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